컴퓨터가 현재 데이터를 분석해서 또는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죠? 중요한 의미를 추출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 수학식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한다.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하는 목적은 일단 현재 상황을 디스크립션, 설명하고 프레딕트, 예측해서 추천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더라. 그럼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하죠? 훈련시켜서, 다시 얘기하면 학습시켜서 모델을 만드는데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의 X값을 우리는 독립변수, 열, 피처, 입력, 결국 몸무게, 나이, 유전. 그 다음 Y는 종속, 독립에 따른 종속 변수, 타겟, 라벨, 정답, 결과로서 고혈압과 같은 이런 값을 우리는 Y값이라고 하더라. 기억이 되살아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되셨죠? 그래서, 아하, 세 번째가 데이터 분석에 대한 개요. 데이터 분석에 대한 개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의 유형은 세 가지. 지도, 비지도, 강화. 지도는 입력에 따른 결과가 존재. 음. 그런데 비지도는 입력만 존재. 광화는 정답이 있지만, 결과도 있고 정답이 있지만, 강화는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인해서 정답에 가까워지면 보상을 줌으로써 해결하는 형태인 강화학습이 있더라. 그래서 강화학습은 대표적인 게 게임이 강화학습의 대표적인 예시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학습 머신러닝에 있어서 지도의 대표는 분류회귀고 비지도의 대표적인 건 클러스터링, 군집화가 있더라. 되셨나요?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자, 지도학습은 우리가 입력에 따른 정답을 포함한 훈련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시키고 그 학습된 결과를 바탕으로 미지의 데이터, 즉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미래값을 예측, 프레딕트 시키더라. 그래서 예측 모델은 이 지도학습의 예측 모델은 시간이 지나면 정답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모델의 성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뭐가 있다? 선형 회귀나 선형 분류와 같은 게 있고 회귀는 y는 ax 플러스 b, 분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보다 크다와 같은 형태로 결정 경계선을 짓고 일반 그룹 또는 우리 간신 그룹으로 나누어 주더라. 그래서 지도학습에서는 대표적인 게 스팸 메일의 분류기를 만들기 위한 학습시키고 그에 따른 모델 추출하는 거와 같은 것들이
있더라. 지도입니다. 지도. 그래서 회기는 훈련 데이터에 주어진 입력값에 대해서 어떤 특정 값을 예측하는 거로서 평균값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뭐 회귀시키더라. 그래서 주로 주택 가격 예측, 온도 예측, 주가 예측. 그래서 종류는 선형 회귀, 로지스틱 회귀, 리치 회귀, 라쏘, 서포트 벡터 회귀 요런 것들이 있더라. 분류는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연속성과는 별로 큰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팸 메일을 분류한다든지 질병, 즉 병에 걸린 진단을 한다든지 이미지 분류 같은 걸 하는 일들이 분류에 해당하지만 갑이 막 연속성을 지니거나 이러진 않는다. 또한 획이나 분류를 할 때 범주형 변수를 통해서 예측하지만 예측 결과값은 뭐가 이상값인 경우가 많더라. 네, 지도 한번 봐주십시오. 지도. 네, 지도. 어, 보시면서 지금 모르겠거든 바로바로 질문하십시오. 그 다음 비지도 학습입니다. 정답은 없고 입력 데이터만 있는 훈련 데이터를 이용해서 패턴이나 특성을 발견하고 찾아주는 걸 우리는 비지도 학습이라고 한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유사한 항목끼를 그룹으로 묶는다. K-민즈 DB 스캔입니다. 그 다음 시각화 데이터 변화는 뭐 우리 그 피처 열이 많을 때 줄인다든지 즉 스케일링 한다든지 정교한다든지 로그 변환한다든지 그죠? 이런 데이터 변환이라고 해서 스케일링, 정교화, 로그 변환, 주성분 분석이라고 해서 머신러닝에서 사용하는 특성의 수를 줄이는 PCA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도의 대표적인 내용은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 장바구니 분석, 진열 상품의 배치도, 그 다음 고객들이 사간 리스트를 봐서 쿠폰 발행을 하는 프로모션, 요런 것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통과를 합니다. 그 다음 강화학습은 샘플마다 정답은 있지만 알려주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행동이 정답에 가까워지면 보상을 줌으로써 yani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간 정산 같은 거 안 하죠. 끝날 때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고 게임 중에서도 스스로 게임을 그 뭐라고 하죠? 어,
이게 스스로 게임을 잘 수행하는 방법이라기보다 얘가 요렇게 바뀌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자, 로봇이 혼자 그네 타는 방법, 바둑을 두는 방법, 요런 것들을 강화학습에서 쓰고 있고, 우리 대표적인 예시가 알파고가 있었다. 음, 되셨습니까? 네. 네, 일단 여기까지 9페이지, 10페이지까지 설명하고, 자, 그 다음 탐색적 분석이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고, 그래서 영어로 뭐? EDA라고 얘기하고요. 시각화, 그리고 통계적 값을 읽어드리는 뭐, 디스크라이브가 있다. 이때 수, 기본적인 통계적 특성을 파악한다고 얘기하면 평균, 최대, 최소, 표준 편차, 분산 등이 있다. 그럼 데이터 원본 읽어드리고 파워점 디스크라이브 하면은 요렇게 얘네들 값이 추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따른 박스 플롯을 그리면 제가 박스 플롯을 안 열었네요. 자, 박스 플롯을 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박스 플롯을 음. 네, 자, 박스 플롯을 열면은 자, 우리 박스 플롯을 열면은 음, 박스 플롯을 열면은 잠시만요. 우리 박스 플롯이 박스 플롯이 잠깐만. M2에서 우리 박스 플롯을 했는데 박스 플롯이 내가 뺐나? 못 찾겠나 내가. 여기 있네요. 네, 요거. 네, 요 페이지를 제가 가서 하나를 이렇게 넣으면, 자, 우리 이거 그림을 놔둬놓고, 요렇게, 네, 이 값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요렇게 돌아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되겠나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자, 요거 메모해가지고 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펴시고요.
요렇게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해요? 요렇게 우리가 탐색적 분석을 할 때는 요런 값들을 읽어드리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박스플롯이었고, 박스플롯의 안에 내용을 보면 요렇게 되어 있더라. 자, 다시 얘기하지만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나옵니다. 하다 보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외워지겠지만, 자, 그래서 제가 요거 페이지까지 하나 추가해 넣겠습니다. 음, 네, 요렇게요. 되셨죠? 박스플러스로 디스크라이브와 박스플러스로 탐색적 분석,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다음 음,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어, 자, 그다음이 흔히 얘기하는 탐색적 분석에서 음, EDA 또한 박스플롯 요런 내용들. 음. 그다음 데이터 전처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한마디로 성능이 좋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형태를 변형하는 걸로써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수집한 데이터를 그대로 머신러닝에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면 적절한 크기로 줄이거나 너무 작으면 이게 범위도 작고 개수도 작으면 더 모으거나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수집한 데이터가 너무 크면 한 번에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크기로 줄여주셔야 되고요. 데이터가 반정형, 비정형이라면 정형 데이터로 바꿔야 됩니다. 또한 단위나 기준값이 달라서 데이터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단위나 어, 기준값에 따라 전처리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표준화, 정규화로서 스케일링이라고 하고요. 스케일링을 왜 하는지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이유는 데이터의 무엇을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 데이터 품질을 뭘 얘기하는데 신뢰, 정확도, 적시성 이런 걸 우리는 데이터 품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음, 되셨나요?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럼 데이터 전처리하는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결측치가 난 경우 뭐 난, 난을 처리하는 방법 버린다. 어떻게? 드랍 NA. 다른 값으로 대처한다. 필 NA. 또는 분석 단계로 결측치를 NA라고 표기해서 넘긴다. 틀린 경우에는 자, 모두 버리거나 적절한 값으로 대처하거나 분석 단계로 틀린 상태 그대로 넘깁니다. 이때
틀렸다 맞다는 사실은 컴퓨터가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동으로 처리하더라. 자, 이상치 처리는 최소 최대값 계산하고 요 사이가 아닌 위아래에 있는 값을 우리는 이상치라 하는데 얘는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는 뭐를 보면 와닿는다? 요거 보면 바로 와닿죠. 그죠? 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탐색적 분석 딱 자르고 데이터 전처리 딱 자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다 보면은 그렇게 딱딱 자르지 않고 같이 함께 맞물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아, 지금 질문이 M1처럼 태양 모양 그려주시면 안 되냐고 하는데 M1은 워낙 범위가 많아서 제가 이 태양 모양을 드렸고요. M2는 약간 좀 집결되거든요. 그래서 M2PT에 있는 내용은 그냥 한 페이지에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음, 심하면 두 개까지. 그래서 굳이 얘는 태양 모양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되셨죠? 음, 됐나요? 그다음 데이터 전처리 중에서도 범주형 데이터에 대한 코딩이 있는데 요 일을 1에서 7까지 한다든지 또는 원하드 인코딩처럼 1000 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하나의 특성만은 1이 되고 나머지 모두 0으로 바꾸는 원, 핫 인코딩이 있습니다. 원, 핫 인코딩. 어떻게 하느냐? get더미스를 쓰거나 맵을 쓰면 되는 걸 우리가 이미 실습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 자, 이제 스케일링이 나오네요. 자, 스케일링은 진짜 별 1000개 두셔도 됩니다. 실습할 때도 중요하고, 시험 칠 때도 중요하고, 우리가 실제 데이터 분석할 때도 중요합니다. 자, 스케일링. 데이터가 갖는 값의 범위가 다르거나 단위가 다를 때 같게 조정한다. 왜? 동일 기준을 주려고요. 그래서 어떤 과목은 100점 만점, 어떤 과목은 50점 만점, 어떤 과목은 30점 만점이 있을 때 누가 공부를 잘했고 못했고, 어, 누가 장학금을 받을지 말지를 기준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같게 만들어서 이 값을 통일화시키자. 그게 바로 뭐다? 스케일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스케일링은 스탠다드 스케일러 평균 제로, 표준 편차 1이 되도록 하는 정규화 방법으로서 표준화를 시킨과 동시에 Z 스코어 정교화를 시키는데 이 표준 스케일링은 사이클런의 스탠다드 스케일러 함수를 이용하더라. 그 다음 민맥스, 맥스 ABS 로부스트 요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표준 스케일링, 최소 최대 스케일링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보자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수식 계산하는 거 나옵니까? 아니,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이라고 하면은 자, 모두 100점 만점, 평균 60, 표준 편차 20과 50이 각각 있을 때 갑과 을이 동일 점수를 받았다. 평균이 동일하다. 누가 더 공부를 잘했을까? 이런 경우 기준점이 달라서 비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스케일링을 시켜야 한다. 됐나요? 요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 클러스터링입니다. 클러스터링은 비지도 학습의 대표입니다. 비지도 학습의. 어떻게? 비슷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들의 집단이다. 그럼 당연히 특성이 다르면 다른 클러스터에 속해 있겠죠. 그래서 클러스터링의 대표적인 게 누구다? K-민즈가 있는데 K-민즈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클러스터링이 나오면 비슷한 정도라는 유사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유사도. 그래서 유사도는 유사한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다. 분류나 예측에서 필요하고 추천에 활용된다. 유사도는 1-s로서 거리값을 측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유사도 또는 거리값만 알면 되고 어 이런 클러스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유사도 또는 거리값이 너무 중요하더라. 그래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는 건 우리 공간상에 있는 뭐를 절대적 거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 코사인 유사도는 가리키는 방향이 비슷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하는데 예시를 보면 두 명의 아빠, 아들이라는 거예요. 크기로 하면은 아빠, 아빠, 딸이 아니고 아들이죠. 아들, 아들 해야 되지만 얼굴 생김새, 즉 방향, 생김이라는 방향으로 한다면은 뭐를 코사인 유사도를 써서 박씨 아들, 뭐 강씨 아들, 이씨 아들, 그죠? 아빠 아들로 짝지를 쥐어주는 걸 우리는 코사인 유사도라고 하고 이 코사인 유사도는 실질적으로 텍스트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되더라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유사도입니다. 유사도. 그런데 이렇게 있는 유사도 외에 자카드 유사도가 있습니다. 자카드 유사도는 비슷한 취향의 사람을 찾을 때 쓰는 게 바로 자카드 유사도인데요. 이때 단순하게 거리값으로 겹치는 영하의 편수를 이용해서 야, 이 둘이 가깝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즉, 절대량만을 보지 않고 두 개의 항목 간의 공통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를 고려해서 상대적인 값을 추출하는 걸 우리는 자카드 유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식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말로 설명하고 어떤 유사도를 쓰면 좋을까? 또는 거꾸로 자카드 유사도를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되셨죠? 되셨죠? 그럼 이 유사도를 가고 실제로 클러스터링 군집화 해보자인데 우리 조금 쉬었다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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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한 10분 쉬겠습니다. 오케이? 네. 한 10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유사도란 얘기를 했습니다. 유사도. 그래서 유사도는 몇 개? 유클리디안 유사도 하나, 코사인 유사도 하나, 그 다음 자카드 유사도 하나 해서 총 세개의 유사도가 보인다. 이때 자카드 유사도는 공통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고려해서 상대적인 값을 유사도로 유추하더라. 그럼, 자, 이제 그런 유사도가 있는 거를 기반으로 클러스트링, 즉, 클러스트 군집화를 해보자. 클러스트. 어, 클러스트링이라고 하면은 묶어주는 거고, 클러스트는 한 묶음 그 자체를 클러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는 우리가 봐도 클러스터의 개수는 3개라고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3개. 그래서 3개의 클러스터의 수로 나눌 수 있고, 그룹으로 나눌 수 있고, 근데 사실은 이건 뭐 2개로 나누려도 2개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적으면 적을수록 좋냐? 그게 아니고 데이터에 따라서 클러스터 수 K개를 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클러스터의 수 K개, K개. 그래서 흔히 같은 그룹 내의 항목들은 서로 속성이 비슷하고 다른 그룹에 속하는 건 당연히 속성이 다릅니다. 즉, 유사도가 떨어집니다. 그 말은 고객 집단에서 단골, 보통, 불만 집단을 나누면 하나, 둘, 3개가 되고요. 이때 K개를 전체 데이터 개수만큼 나누면 와, 동질성 최고죠? 왜? 그 그룹에 내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군집화의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한 개의 그룹으로만 나누면 얘는 동질성이 최악으로서 최악이 되어서 결국은 군집화 역시 그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질성이 충분히 만족되는 K 값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클러스터의 수. 자, 그럼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중에 첫 번째 K 민즈를 본다면은 자, 제가 요거를 슬라이드 쇼로 보여드리면 자, 요거 보이시나요? 처음에 임의의 점을 이렇게 하나, 둘, 셋 임의의 점을 하나 잡고 그 다음 뭐 하죠, 얘가? 그 범위 내에 있는 평균값의 데이터를 모아봅니다. 그리고는 계속 이미점을 이동하다가 더 이상은 이동을 해도 클러스터 모양이 바뀌지 않으면 스탑해서 클러스터링을 끝을 냅니다. 그래서 K-민즈는 거리값을 기반으로 해서 K 개수만큼 랜덤하게 중심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각 데이터의 포인트는 그 중심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해서 분류를 하고요. 분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벡터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중점으로 이동하고 해서 요거를 계속 하다가 더 이상 모양이 바뀌지 않을 때까지 돌아갑니다. 이걸 우리는 K-민즈라고 하고 실제 파이썬에서 K-민즈 함수를 씁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DB 스캔이라고 하면은 K-민즈가 단순한 거리만 가지고 했다면 DB 스캔은 몰려 있는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자, 몰려 있는 정도, 즉 밀도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정도의 값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우리는 그거를 DB 스캔이라고 한다. 그래서 샘플들에 몰려 있는 정도, 즉 밀도가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샘플을 모아주는 걸 우리는 DB 스캔이라고 하더라. 즉 밀도 중심으로 하는 게 바로 DB 스캔이더라. 해서 우리 아까 탐색적 분석 전 처리에서 난 처리하는 방법, 난 이상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이 뭐다? 클러스터링이다. 이론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K-민즈 DB 스캔 정도는 여러분들이 용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선형획입니다. 레그레이션입니다. 레그레이션 중에서도 리니어 레그레이션입니다. 리니어 레그레이션. 음.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에서 기울기 y 절편을 찾아서 기울기 y 절편을 찾아서 음, 요렇게 만들어 주더라. 그래서 선형핵이 리니어 레그레이션, 그다음 선형 분류라고 하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보다 크다라고 해서 여기 보이는 이 수학식에 따라 건 이 선을 우리는 결정 경계선, 결정 경계 이런 말을 하더라. 되셨죠? 음. 그럼 이렇게 머신 러닝을 한다는 것은 기계 학습 모델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이런 기계 학습 모델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본다면 요 그림과 같은데 사실상 요 그림은 두 개 다 동일한 그림입니다. 단지 자, 훈련 데이터를 학습 검증 데이터로 나누어서 일단 훈련시켜서 학습시켜 모델을 만들면 모델은 구조와 파라미터 값이 있고 그 모델을 기반으로 어 여기는 학습 데이터가 쓰이는 거고 손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증 데이터로 테스트를 합니다. 음. 그래서 손실이 많다 이러면 최적화기를 시켜서 다시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쭉 돌다가 검증 데이터에서도 어느 정도는 모델이 잘 만들어졌네 이러면 그 모델을 확정시키고,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확정된 모델에 대해서 한 번 더 돌려서 성능 평가하고 리포트 적용하면 끝납니다. 근데 요즘은 테스트 데이터를 별도로 하기보다는 검증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여기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얼마나 손실이 발생하는지 체크한 다음, 그에 따라 오차가 발생하면 손실값을 가지고 최적화기를 돌려서 다시 재학습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제대로 나오겠죠. 그럴 때 다음 단계가 바로 성능 평가 리포트 적용하면 이야기는 끝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머신러닝 되셨죠? 음.
그럼 잠시 이 사진은 이 챕터는 제가 이거를 음, 여기로 올릴게요. 여기로. 데이터 분석 유용하고 나서 네, 여기다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여기다. 되셨죠?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가 클러스트링이라고 하면은 유사도, 유클리디안 코사인 유사도, 자카드 유사도, 이거. 그 다음, 케이민즈, DB 스캔, 요거. 그 다음, 선형 회귀, 선형 분류하게 되면은 의미도 알아야겠지만 뭐 손실 함수 요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자, 손실 함수 MSE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오차라고 하고 오차 자승, 오차 제곱의 합을 우리는 MSE라고 한다. 자, 그 다음,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는데, 파라미터는 학습을 함으로써 자동으로 갱신되는 값으로서 그 값을 사람이 선택하면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고, 컴퓨터가 선택하면 파라미터가 되더라. 자, 그런데 우리가 MSE만 할 수 없는 게, 분류에서는 MS로 E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 왜? 그룹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즉 오차의 숫자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남자 95명, 여자 5명, 오분류 남자 하나, 여자 3명과 같이 이렇게 값이 다를 때는 우리는 뭘 시킨다?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한다. 왜? 데이터의 분포가 비대칭이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의 내용을 보면은, 자, 남자, 여자가 50대 50이면 0.5 곱하기 0.5에서 로그의 50분의 맞춤 개수를 하고, 왜 음수가 되냐면 손실이기 때문에 음수를 해줬다. 남자 95명, 여자 5명, 0.95, 0.05. 그죠? 요렇게 해서 95분의 94, 5분의 2라고 하면은 이렇게 값이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발생 확률, 다시 얘기하면 이건 정보량입니다. 정보량을 기점으로 이렇게 손실을 체크해 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한다.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우리가 선형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경사하강법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경사하강법은 현재의 값보다 기울기가 낮은 값을 찾아가는 걸 경사하강법이라고 한다. 결국은 경사하강법은 손실함수를 함수에 대한 개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최소값으로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현재 위치에서 기울기에 비례해서 반대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데이터를 반복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음. 그래서 경사강법이 아닌 SGD 클래스파이어라는 확률적 경사강법을 이용하는데 랜덤으로 데이터를 찾아서 어, 손실값을 찾고 분류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오차율이 크고 GPU 성능을 많이 활용 못하는 단점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게 잘 분류시키더라라는 겁니다. 됐나요? 되겠나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렇다면 이런 걸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우리가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자, 일단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한 채집한 데이터고요. 테스트 데이터는 정말 모델의 성능을 최종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데이터로서 미지의 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은 입력 데이터에서 훈련 데이터는 70 내지 80%를 이용하고요. 검증은 20 내지 30%를 이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훈련 데이터는 결국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파라미터를 계속 갱신하면서 여러 번 학습합니다. 그래서 모델의 예측값이 실제 값에 수렴하도록 학습시키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훈련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검증 데이터는 훈련된 모델이 얼마나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모델 학습 중에 어, 가소적합, 과대적합을 검사를 하고 최적 모델 구조를 찾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 중에 일부를 어, 학, 훈련 데이터 중이라기보다는 입력 데이터 중이라고 합시다. 중에 일부를 학습에 참여 안 하고 남겨둔다고 해서 홀더 아웃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입력 데이터에 있어서 훈련, 검증으로 나누는 함수가 있었어요. 뭐 있었죠? 트레이닝, 테스트, 언더바, 스플릿이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잠시 보면은 음, 네, 요거 보면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처럼 자, 트레이닝 언더바 테스트 언더바 스플릿해서 입력 X, 정답 Y에 대해서 테스트 사이즈 0.3이니까 7대 3으로 랜덤, 뭐 5번의 랜덤으로 랜덤 고정시킨 이유가 계속 다른 데이터를 보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랜덤 스테이트 5번을 이용해서 이렇게 트레이닝 테스트로 분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네, 요거 할 때 여러분들 기억을 조금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